이번에 읽을 책은 바바라 오코너의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수업 시간에, 국어 시간에 교과서의 뒷부분이만 약간 나왔기 때문에 상체 독서 시간에 읽어서 완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권을 다 독서하는 걸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바바라 오코너. 신선의 옮김. 나와 삶을 함께하는 개들에게 사랑스러운 피비, 성깔 있는 매티, 그리고 내 마음을 훔쳐간 어피. 여기에 이어 나의 삶의 일부분이었던 미니딸 순이, 미니아들 꼬맹이. 너희들이 가 있는 곳에서 나를 기다려줬으면 해. 아주 늦게 갈 거야. 언니 냄새 잊지 말고. 그때 다시 만났을 때 언니는 외모가 많이 변해서 못 알아볼 테니까 냄새 절대로 잊지 마 얘들아. 그때 만나. 내가 개를 훔치기로 결심한 날은 내 가장 친한 친구 루엔 고드프리가 내가 자동차에서 산다는 걸 알아챈 바로 그날이었다. 안 그래도 엄마한테 루엔이 곧 눈치챌 것 같다고 그 애가 얼마나 수대쟁이인지 딱 보면 모르겠냐고 말했었는데 그러자 엄마는 눈을 부라리며 나를 윽박질렀다. 조진아, 암만 말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 작작 좀 해라. 물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다. 나는 잠자코 버스 정류장에 서서 차가 오기를 기다렸다. 아직도 아파트 3B호에 사는 척하며 전날 밤 셔츠에 묻힌 겨자소스를 못 본 척하며 그날 아침 텍사코 주유소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은 일도 없고 아빠가 우리에게 25센트짜리 동전 꾸러미 3개와 꾸깃꾸깃한 1달러짜리 지폐만 가득 들어있는 마요네즈 통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져버린지도 아는 척하며 내가 봐도 나는 척하는데 꽤 능숙했다. 그러나 동생 토비는 그런데 별로 소질이 없었다. 엄마가 그만 툴툴대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라고 명령했을 때 그 녀석은 울음을 터뜨리며 어린애처럼 계속 빽빽거렸다. 하긴 토비는 실제로도 아직 어린애니까. 토비 왜 저래?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루엔이 다가와 물었다. 귀가 아프대.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꾸했다. 엉망진창인 현실을 뒤로 감춘 채 내 삶이 더없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면서 루엔이 눈을 가르다랗게 뜨고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 애의 호기심 어린 수다가 곧이어 나를 귀찮게 할 게 분명했다. 아니나 다를까 루엔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도 너희 엄마가 학교를 가라고 했다고? 그의 사팔뜨기 눈이 나를 빤히 응시했지만 나는 귀찮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어깨를 으쓱하고는 루엔이 그만 토비에 대해서 잊어버리길 바랐다. 다행히 루엔도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다의 화살이 나를 겨냥했다. 별 뜻은 없었어, 도진아. 하지만 너 말이야, 점점 단정치 못해 보여. 단정치 못하다고? 그의 엄마나 할 법한 말이었다. 루엔의 엄마가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애가 단정치 못하다는 말을 따위를 알 리가 없었다. 그나저나 그런 소리까지 듣게 된 마당에 내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글쎄다. 생각해봐. 루엔 고드프리. 일주일간 시골의 뒷좌석에서 자면서도 몸이 깨끗하길 바랄 순 없잖아? 뭐 이런 말? 아니면 이렇게 대답해야 했을까? 나도 알아, 루엔. 하지만 기터 아저씨가 우리를 아파트에서 내쫓을 때 우리 짐을 길거리에 모조리 내놨거든. 그때 내 머리빗이 짐더미에 섞여버려서 말이야. 그러면 루엔은 또 이렇게 되묻겠지.
디카 아저씨가 왜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답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누엔 동전꾸러미 3개랑 1달러짜리 지폐가 들어있는 마요네즈 통으로는 집세를 낼 수 없거든.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단정치 못하다는 말 역시 못 들은 척했다. 그냥 버스에 올라타서 6번째 좌석에 앉았다. 루엔의 옆자리였다. 그 자리는 늘 내 차지였으니까.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루엔이 그대로 포기할 리 없다는 것을. 그 애는 진실을 알 때까지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다. 걔가 놀러 오고 싶다면 어떡해요. 루엔이 창문으로 옛집을 엿보거나 지나다니다가 이제 우리가 거기에 안 산다는 걸 눈치채면 어떡하느냐고요. 하지만 엄마는 나를 향해 손을 내저으며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하루 종일 2탕이나 일을 뛰어서 몹시 피곤하다는 무언의 표시였다. 할 수 없이 나는 매일 루엔이 아파트 3B호 부엌 창을 몰래 엿보는 망상에 시달려야 했다. 그리고 그 상상은 곧 현실이 됐다. 그날 루엔이 확인한 것은 엄마, 아빠와 함께 밥을 먹는 데가 아니었다. 그 대신 그 애는 그곳에서 다른 누군가의 가족을 보았다. 우리처럼 망가지지 않은 행복한 가족을. 그러는 어느 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성가신 일이 일어났다. 학교 버스에서 내리는 나를 루엔이 몰래 뒤쫓은 것이다. 토비가 자동차 열쇠를 획 낚아채서 날 앞질러 뛰어가는 바람에 나는 그 녀석을 잡는 데 혈안이 돼 있었다. 그래서 루엔이 줄곧 내 뒤를 밟고 있다는 것도 몰랐다. 그 애는 내 뒤를 따라 아파트 3B호를 지나쳤고 차도를 건너 에커트 자파삼 근처까지 와서 모든 걸 확실히 알아내고야 말았다. 그곳엔 차창에 빨랫감을 주렁주렁 매단 우리 차가 주차돼 있었고 토비가 근처에 우유 상자 위에 걸터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땅이 갈라져서 날 집어삼켰으면 하고 바랐다. 뒤를 돌아보고서 나와 토비와 자동차, 그 모든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루엔 고트프리를 발견하자마자 루엔의 표정에서 그 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단박에 알아낼 수 있었다. 내가 한번 손을 흔들기만 해도 이 찌그러진 똥차가 지구상에서 즉각 사라져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것보다도 아빠가 돌아와 모든 것을 예전처럼 돌려놓는다면 얼마나 기쁠까. 나는 루엔을 보며 애써 만면의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러고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잠깐 동안만 이렇게 지내는 거야. 엄마가 내게 수백 번도 넘게 했던 말이었다. 그러자 루엔의 얼굴이 갑자기 새빨개졌다. 그 애가 내뱉은 말은 하는 단 한마디뿐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변명하듯 말했다. 엄마가 월급을 받으면 새 아파트로 들어갈 거야. 그 다음 순간 우리는 말뚝처럼 서서 둘 다 자기 발끝만 뚫어져라 쳐다봤다. 루엔과 나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듯했다. 영원히 내 친구일 것 같았던 루엔 고트프리가 나와는 달리 우주 반대편에 서기로 결심한 듯했다. 이윽고 그 애가 입을 열었다. 나 갈게. 하지만 루엔은 가지 않았다. 여전히 두 다리를 땅에 박은 채 그대로 서 있었다. 나는 두 눈을 꼭 감고 수없이 되뇌었다. 불쌍해 보여선 안 돼. 조진아, 제발 울지 말라고. 그러자 당연한 순서처럼 토비가 불쑥 끼어들었다. 쓸데없는 말로 상황만 악화시키는 원수덩어리. 엄마 오늘 늦는데 쪽지 남겼어. 아이스박스에서 마카로니 꺼내 먹으래. 그 말에 누엔이 눈썹을 축혀 올리더니 그러고 보니 너희 아빠 안 보인 지 좀 된 것 같다 라고 말했다. 그럴 수밖에. 그때쯤 내 꼭 감은 두 눈에서는 짜디짠 눈물이 삐져나오기 시작했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도저히 막을 길이 없었다. 결국 나는 드러그스토어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루엔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러고는 비참한 기분에 사로잡혀 정신없이 엉엉 울었다. 그 애가 나를 감싸 안으며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내 귀에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얼마나 울었을까. 먹을 때 쉰 듯한 소리가 새어나오고 온 얼굴이 찝찝한 눈물로 범벅이 됐을 때 한없이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서서히 마르기 시작했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눈물 자국이 완전히 자취를 감출 때쯤 자리에서 주섬주섬 일어나 엉덩이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앞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겼다. 그리고 누엔에게 다짐을 받아내듯 물었다. 엄마한테도 말 안 할 거지? 누엔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약속할게. 정말이야? 너희 엄마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러자 누엔이 잠깐 동안 눈을 깜박깜박 하더니 결국 알았어 라고 대답했다. 나는 새끼손가락을 펴서 그의 앞으로 내밀었다. 약속의 표시로 손가락을 걸어주기 기다렸지만 루에는 왠지 주저하는 듯했다. 나는 발을 쿵 하고 구르면서 새끼손가락으로 그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마침내 누엔이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내 손가락에 걸고서 살짝 흔들었다. 이제 가볼게. 나는 주차장을 서둘러 빠져나가는 누엔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애는 드러그스토어 모퉁이를 돌기 전에 나를 한번 흘낏 돌아보고는 다시 종종 걸음을 치며 건물 뒤편으로 사라졌다. 난 마카로니 싫은데. 토비의 목소리였다. 그 녀석다운 짓이었다. 비참함 속에서 뒹굴 1초의 틈조차 주지 않는 이 작은 악마. 나는 우유 상자 위에 걸터 앉아있는 토비를 지나쳐 차 뒤쪽으로 쿵쾅거리며 걸어갔다. 그러고는 있는 힘껏 아이스박스를 걷어찼다. 아이스박스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얼음이며 물이며 플라스틱 통들이 주차장 바닥에 마구 엎질러졌다. 나도 싫어. 말을 끝으로 나는 자동차 뒷좌석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 좁은 공간에서 엄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날이 어둑해진 후에야 엄마가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엄마의 낡은 신발이 아스팔트 바닥을 탁탁 내리치며 차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서 차창 너머로 바깥을 내다보았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도 엄마의 피곤하고 슬픈 얼굴은 선명했다. 엄마를 귀찮게 하기 싫어서 나는 자는 척할까 생각해보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한 짓에 대해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다. 결국 나는 차문을 열었다. 걸어오던 엄마가 펄쩍 뛰었다. 에그머니나 조지나 아직 안 자고 뭐하니? 정말 싫어. 더 이상은 이렇게 살기 싫다고요. 나는 툴툴거리며 토비가 깨지 않도록 소리 없이 차문을 닫았다. 그러고는 엄마를 향해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말했다. 어떻게든 해봐요, 엄마. 번듯하게 살 곳을 찾아야 하잖아요. 진짜 집 말이에요. 이런 똥차가 아니라. 엄마가 내게 손을 뻗었다. 나는 엄마의 손길이 닿는 것도 싫어서 뒤로 확 물러섰다. 그러자 다가오던 엄마의 팔이 바닥으로 축 처졌다. 그 손이 시멘트로 만든 것처럼 무겁게 보였다. 엄마는 이마 위에 덥수룩한 앞머리를 성가시다는 듯 입으로 훅 불어넘겼다. 엄마도 노력하고 있어. 어떻게 노력하는데요? 엄마가 창 앞문으로 가방을 던져 넣었다. 가방이 앞좌석에 뚝 하고 떨어졌다. 그냥 노력하고 있다고 알겠니? 조진아. 하지만 어떡해요? 일을 2개나 하잖니.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우리가 살 곳을 찾아달라고요. 나는 화가 나서 발을 콩콩 구르며 엄마한테서 멀찍이 떨어졌다. 그러고는 괜히 주변을 빙빙 돌았다. 다 엄마 때문이야. 그러자 엄마가 한달음 달려와 내 어깨를 꽉 붙들었다. 조진아, 잘 들어. 집을 얻으려면 돈이 필요해. 돈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엄마가 날 가볍게 흔들었다. 그래서 지금 돈을 모으는 중이야. 알겠니? 갑자기 엄마가 손을 놓더니 차에 털썩 몸을 기댔다.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엄마는 별들이 답을 알려줄 것처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나도 모르겠다, 조진아. 많이 필요해. 아주 많이. 그러니까 얼만큼 많이? 지금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어림도 없지. 엄마와 나는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옆 건물의 빈 주차장에서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잠시 후 엄마가 한쪽 발로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는 엄마에게 가만히 머리를 기댔다. 다시 아기 때로 돌아가고 싶었다. 앵앵 울기만 하면 어른들이 다 알아서 돌봐주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가 버리던 때로. 결국 나는 지금껏 수백만 번은 물었을 질문을 또 하고 말았다. 아빠는 왜 우리를 떠났을까요? 그 말을 내뱉자마자 엄마의 몸 전체에서 기분이 쑥 빠져나가게 된 게 느껴졌다. 나도 알고 싶구나. 엄마가 내 얼굴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주었다. 그러고는 그냥 모든 게 다 지긋지긋해졌겠지라고 자포자기하듯 내뱉었다.
뭐가 지긋지긋한데? 엄마와 나 사이에 벽처럼 두꺼운 침묵이 흘렀다. 말할 수 없이 커다랗고 깜깜한 침묵이었다. 잠시 후 나는 그동안 골마 터지도록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질문을 입 밖으로 내뱉고야 말았다. 내가 지겨워졌대요? 그러자 엄마가 내 볼에 손을 얹고 가만히 내 눈을 들여다 보았다. 엄마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너 때문이 아니야. 절대로 알겠니? 엄마는 차 안으로 시선을 던졌다. 토비가 공처럼 몸을 둥글게 만 채 뒷좌석에 곤히 잠들어 있었다. 가야겠다. 어디로요? 나도 몰라. 그냥 다른 데로 가자. 엄마가 차문을 열자 끼익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메아리처럼 고요한 밤원기를 뒤흔들었다. 벌써 이틀 밤이나 여기서 지냈으니까 더 있다간 경찰한테 쫓겨날 거야. 그때 엄마의 눈길이 쓰러진 아이스박스에 가 닿았다. 엄마가 나를 힐끗 보았다. 나는 서둘러 엄마를 도와 물건을 제자리에 정리했다. 내가 차 뒷좌석에 올라타자 차가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나는 구부정하게 앉아서 침울한 기분으로 창밖을 물끄러미 내다보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노스캐롤라이나 다비는 유령 마을 같았다. 문을 굳게 걸어 잠근 텅 빈 상점들, 막막한 어둠. 엄마는 빌 정비소 옆 골목에 차를 세웠다. 자동차 엔진이 꺼지자 정막이 우리를 덮쳤다. 나는 차 안을 가로지르는 빨랫줄에 비치 타월을 걸었다. 궁색하게나마 나만의 잠잘 공간을 만들어주겠다며 엄마가 걸어둔 빨랫줄이었다. 루엔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벽면에 조르륵 늘어선 분홍색과 하얀색의 헝겊 동물 인형들. 루엔은 그 속에 푹 파묻혀서 쿨쿨 단잠을 자고 있겠지. 칩대 머리맡에는 분홍색 리본이 놓여있고 말이야. 정말이지 나는 나 자신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때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독이 되기도 한다. 나는 생각을 곱씹는 대신 뒷좌석에 몸을 말고 누워서 편안한 자세를 찾으려고 온갖 방향으로 몸을 뒤틀었다. 그리고 마침내 두 발로 차문을 받치고 등을 뒤로 기댄 채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물끄러미 응시했다. 그때 광고 전단지 하나가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떠올랐다. 차창 바로 밖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 누군가 테이프로 붙여둔 것이었다. 희미하게 바른 글씨는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다. 사례금 $500. 그 밑에는 두 눈이 툭 튀어나온 강아지가 혓바닥을 쑥 내밀고 있는 사진이 박혀 있었다. 그 아래에 다시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저를 보신 적 있나요? 제 이름은 미스티예요. $500라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저까지 조그만 개를 위해 $500를 쓴단 말이냐. 엄마! 나는 비치타월 너머로 엄마를 불러보았다. 엄마가 앞좌석에서 부스럭거리며 인기척을 보였다. $500면 우리가 살만한 곳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엄마는 한숨을 내셨다. 아마도 조지나 이젠 자야지. 내일 학교에 가야 하잖니? 나는 미스티를 한 번 더 쳐다봤다. 머릿속이 온갖 생각으로 뒤엉키기 시작했다. 만약 저기를 찾으면 어떻게 될까? 저 돈을 받고 정말 집다운 집을 구할 수도 있겠지? 이 냄새나는 똥차하고는 영원히 빠이빠이하고. 하지만 저기는 어디로든 갈 수 있잖아? 도대체 어디서부터 뒤져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게다가 그 전단지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았다. 벌써 다른 누군가가 미스티를 찾아서 $500를 가로챘을지 모른다. 나는 오랫동안 차창 밖 전단지를 바라보면서 미스티에 대해 생각했다. 문득 궁금해졌다. 잃어버린 애완견을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할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까? 그러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더니 토비가 잠결에 뭐라고 중얼거렸다. 엄마가 쉿 하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는 두 다리를 접고서 비치타월 뒤에 내 침실에 다시 누웠다. 구중중한 차 시트에서 느끼한 감자튀김 냄새와 역겨운 벌레잡이 약 냄새가 풍겼다. 나는 두 눈을 감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근사한 계획이 떠올랐다. 그러니까 나는 개를 훔칠 작정이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토비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비밀 꼭 지켜야 해. 나는 못 박듯이 말하고는 뒷좌석 창문으로 흘깃 밖을 내다본 다음 토비와 내 머리 위로 비치타올을 뒤집어 썼다.
엄마는 일하러 나갔고 나와 토비는 버스 정류장으로 갈 시간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토비는 타월 및 어둠 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비밀 꼭 지킬게. 나는 얼굴을 토비에게 가까이 들이대고는 은밀하게 속삭였다. 절대로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 토비에게 내 계획을 말해주는 건 꽤나 위험한 짓이었다. 하지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엄마가 토비에게 학교 끝나면 무조건 내 옆에 붙어있으라고 일러둔 터였다. 따라서 어딜 가든 꼼짝없이 그 애를 데리고 다녀야 했다. 나 혼자서는 누에네 집에조차 갈 수 없었다. 한마디로 토비 몰래 걔를 훔치는 일은 불가능했다. 그 애가 엄마에게 일러바치는 건 시간 문제였다. 하지만 토비를 내 비밀 계획에 동참시키면 아마도 평소처럼 고자질 쟁이 회방꾼 노릇은 하지 않겠지. 나한테 계획이 있어. 나는 약간 뜸을 들여 극단적인 효과를 더했다. 토비는 그런 순간을 좋아했다. 녀석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날 열렬하게 바라다보았다. 그의 입에서 참치 통조림 냄새가 났다. 갑자기 같이 타월을 뒤집어 쓴 게 후회스러웠다. 우린 걔를 훔칠 거야. 드디어 내가 입을 열었다. 어때 내 계획이? 나는 씩 웃고는 토비가 끝내준다며 박수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녀석은 바보처럼 입을 벌린 채 날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다. 그 바람에 그놈의 참치 통조림 냄새가 비치타월 텐트 안에 진동했다. 나는 손을 코앞에 대고 휘저으며 타월을 획 젖혀버렸다. 진짜 우액이다 너. 제발 이 좀 닦아라. 녀석은 미심쩍은 눈초리로 날 쏘아보다가 어떻게 라고 큰소리로 물었다. 여긴 개수대도 없는데. 그 애는 보란듯이 두 팔로 차 안을 휘저었다. 아이스박스 안에 물을 쓰면 되잖아. 말도 안 돼. 더러워. 뭐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왜 걔를 훔칠 건지 알고 싶지 않아? 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 눈을 향해 달려드는 기름진 머리카락 덩어리를 위로 쓸어 올렸다. 토비의 머리카락은 엄마처럼 쭉쭉 뻗은 구릿빛 증모였다. 하지만 내 머리카락은 아빠를 닮았다. 내가 싫어하는 어정쩡한 까만색 곱슬머리. 아빠를 미워할 만한 또 하나의 이유인 셈이었다. 나는 토비와 나 사이에 꾸깃꾸깃한 노란색 전단지를 펼쳐놓고는 손으로 빳빳하게 누르면서 말했다. 바로 이것 때문이야. 뭐라고 적혀있는데? 정말 맙소사다 토비. 너 벌써 3학년이잖아. 나는 가볍게 핀잔을 주도 손가락으로 전단지의 글씨를 하나하나 짚었다. 이건 사례금이라고 읽는 거야. 못생긴 늙은 개를 찾아준 대가로 500달러를 준다고 적혀있어. 이게 미다죠? 이놈 못생기지 않았는데? 어머 놈이라니. 이름에도 숙녀야. 이름이 미스티라고. 알겠어? 나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렸다. 토비가 미간을 자가득 찌푸렸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개를 훔쳐야 하는데? 이 바보야. 이 개 말고 다른 개를 훔칠 거라고. 어떤 개? 아직 나도 몰라. 그러니까 네가 날 도와야 한다는 거야. 나는 다시 한번 창밖을 내다보았다. 정비소 옆 골목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차 뒷좌석에 앉아 몸을 더 낮게 구부리면서 토비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그리고 들릴랑 말락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잘 들어. 우린 주인에게서 굉장히 사랑받는 개를 찾아야 해. 그래야 주인이 개를 돌려받은 대가로 사례금을 줄 테니까. 알아들었어? 나는 팔꿈치로 토비를 쿡 찔렀다. 아, 그런데 누구한테 사례금을 주는데? 나는 한숨을 푹 쉬고는 머리를 가로지었다. 누구긴 누구야. 우리한테지. 이 멍청한 놈아. 하지만 우리가 개를 훔쳤는데 왜 우리한테 돈을 줘? 나는 한 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 자동차 시트 위로 풀썩 쓰러졌다. 아, 토비 너 정말 가끔은 진짜 경이롭다니까. 나는 다시 똑바로 앉아 토비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는 녀석의 두 눈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개를 사랑하는 주인은 우리가 개를 훔친 걸 몰라야 해. 그 사람은 우리가 개를 찾아준 걸로 아는 거야. 이제 이해가 돼? 그제야 토비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올랐다. 오케이, 걔는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찾아봐야지. 짜증이 나서 저절로 언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다음 순간 재빨리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은밀하게 주위를 돌아보았다. 다행히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번에는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 찾아볼 거야. 엄마가 500달러면 살 곳을 구할 수 있댔어. 걔를 훔치기만 하면 우리한테 그 500달러가 생기는 거야. 알겠지?
그러나 토비의 의문스러운 표정을 마주하자 나는 왠지 계획을 털어놓은 게 실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단언하듯 다시 한번 말했다. 토비 잘 들어. 이 똥차 대신 진짜 집에서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알아들었지? 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진짜 집에서 살고 싶지? 녀석은 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개를 훔쳐서 사례금을 타내야 해. 그리고 만약 내가 이 비밀을 발설하면, 그러니까 누구한테라도 말하면 그날로 넌 내 손에 죽는 거야. 그 순간 너는 엄마랑 나랑 친구들이랑 이 세상 모두랑 영원히 빠이빠이라고. 명심해. 알았어. 그런데 걔를 어떻게 훔치려고? 걱정 마. 내가 방법을 찾는 중이니까. 나는 명랑하게 대답했다. 그날 학교가 끝난 후 토비와 나는 서둘러 차로 돌아왔다. 내가 차문을 열자 토비는 운전석으로 뛰어들어가 크래커를 집어들고는 손가락으로 처덕처덕 땅콩 붓돌을 바르기 시작했다. 나는 뒷좌석으로 기어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엄마는 매일 우리더러 꼼짝 말고 있으라고 신신당부했다. 누군가가 다가와 우리더러 뭐하고 있냐고 물으면 근처 은행에 있는 엄마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대답하라고 했다. 나는 내 물건을 담아둔 쓰레기 봉투를 이 잡듯이 뒤졌다. 마침내 스프링 노트가 손에 잡혔다. 반짝이는 보라색 표지가 있는 그럴싸한 노트였다. 나는 노트를 펼쳐서 깨끗한 면을 찾아 이렇게 썼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조지나 지음. 여백에는 날짜를 적었다. 4월 5일. 그 옆에는 이렇게 썼다. 제1단계 개를 찾는다. 나는 연필 끝을 잘근잘근 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누군가가 정비소 연문을 빠져나와 쓰레기 수거함에 마분지 상자를 던져넣었다. 나는 재빨리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였다. 잠시 후 정비소 문이 꽝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나는 다시 노트를 펼쳐들었다. 적당한 개를 찾기 위한 규칙들. 1. 너무 시끄럽게 짖지 않아야 한다. 2. 물지 않아야 한다. 3. 가끔은 개 혼자 밖에 있어야 한다. 4.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은 개여야 한다. 아무도 관심 없는 늙어 빠진 개는 안 된다. 5. 개 주인은 개를 돌려받기 위해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큰 집에 살면서 리무진이나 그 비슷한 것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면 좋다. 하지만 여기까지 쓰고 나서 리무진에 이어지는 다음 문장을 연필로 쭉쭉 그어버렸다. 노스캐롤라이나의 다비에서 리무진이란 그걸 구경해 본 적도 없으니까. 나는 연필 끝을 계속 잘근잘근 씹으며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흑갈색 얼룩이 구름처럼 번져 있었다. 운전자석 이쪽에는 엄마가 핀으로 고정시켜 놓은 메모가 달랑달랑 붙어 있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적어놓은 비상 연락망이었다. 엄마는 이 냄새나는 똥차에 전화가 없다는 걸 까먹은 모양이었다. 내가 작성한 규칙 목록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나는 내가 둘로 분리되는 착각에 사로잡혔다. 한쪽에 내가 이렇게 속삭였다. 조진아 이러지 마. 이런 건 누가 뭐래도 나쁜 짓이야. 하지만 또 다른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조진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잖아. 양심을 버리고 무슨 짓이라도 해야 할 때라고. 나는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생각에 잠겼다. 마음이 이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저쪽으로 기울었다. 한참을 갈팡질팡하다가 마침내 그냥 생각을 않기로 마음먹고 또다시 노트에 적힌 규칙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놓친 부분은 거의 없어 보였다. 나는 노트를 쓰레기 봉투 맨 밑바닥에 쑤셔 놓은 후 토비를 불렀다. 토비, 서둘러 개를 찾으러 가자. 나는 토비에게 선언했다. 좋아, 넌 저쪽으로 가고 난 이쪽으로 간다. 녀석이 눈을 가늘게 뜨고 내가 가리킨 방향을 바라봤다. 저쪽엔 개가 안 보이는데? 녀석이 볼멘 소리를 했다. 한숨이 나왔다. 차라리 루엔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할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애보다는 토비를 믿는 편이 안전했다. 그 애는 이를 망쳐버릴 가능성이 높았다. 물론 그럴 의도는 없겠지만 분명 그러고 말 것이다. 루엔의 엄마 때문이다. 루엔의 엄마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훤히 꿰뚫어보곤 했다. 게다가 고드프리 부인은 나를 눈꼽만치도 좋아하지 않았다. 내가 그 집에 놀러 갈 때마다 굉장히 안 입고 웃는 소리로 나를 내려다보곤 했다. 한 번은 내가 만진 루엔의 방문 손잡이를 스펀지로 박박 문지른 적도 있다. 마치 내가 그 집 가족들에게 해로운 세균이라도 퍼뜨린 양 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던 집에 루엔을 초대할라 치면 항상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안 된다고 말했다.
마술사가 아무것도 없는 모자에서 토끼를 꺼내듯 루엔의 엄마는 있지도 않은 허무맹랑한 이유들을 만들어내곤 했다. 치과 예약이 잡혀 있다든가, 친척 집에 가야 한다든가, 갑자기 새 신발이 필요해서 신발 가게에 가야 한다든가. 그러니까 루엔에게 개음치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토비는 녀석 역시 도움을 주기보다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컸다. 그건 알지만 안타깝게도 내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잘 들어, 토비. 나는 아주 천천히 침착하게 말했다. 저쪽으로 가서 찾아보란 말이야. 집 마당을 살펴봐. 현관을 둘러보고 뒤뜰도 살펴보라고. 그냥 찾아봐. 알았어? 응, 알았어. 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가리킨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하지만 금세 또 걸음을 멈췄다. 걔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와. 알았어. 그리고 규칙을 명심해. 짖지 않는 거랑 기타 등등. 오케이? 오케이. 우리는 정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나와 처음 마주친 개는 한 대 엉겨붙은 갈색 털 뭉치 같았다. 그 녀석은 몇 걸음 걷다 땅에 코를 박고 킁킁거리다가 다시 또 배회하기를 반복했다. 얘야 이리 온. 나는 최대한 상냥하게 개를 불렀다. 녀석은 고개를 쳐들더니 가느다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녀석의 얼굴은 군데군데 털이 벗겨져 있었다. 한쪽 눈에 찢겨진 흉터가 보였고 그 주변에 벌레가 들끓었다. 안 돼. 저게는 안 된다. 저기한테는 주인이 없다. 확실하다. 그래도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나를 향해 달려온 녀석의 머리를 잠깐 동안 쓰다듬어 주었다. 그러고는 미련 없이 가던 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마당에 트레일러가 놓여있는 어느 집 쪽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개 한 마리가 왕왕 짖어대기 시작했다. 시끄럽고 새된 소리였다. 더 가까이 다가보았다. 그 개는 집 옆에 기둥에 빨랫줄로 묶여 있었다. 녀석은 다리가 짧았다. 뭉툭한 코에 나선형으로 돌돌 말린 꼬리를 갖고 있었다. 녀석과 내 눈이 마주쳤다. 녀석은 빨랫줄이 허락하는 한 앞뒤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더 크게 짖어댔다. 트레일러 안에서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조용히 해, 스파키. 안 돼. 저게도 안 된다. 너무 시끄럽다. 몇 집을 더 지나쳐가자 길가에 앉아있는 큰 개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검은 털이 덥수룩한 그 개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개를 쓰다듬어 주려 했는데 녀석은 꼬리를 뒷다리 사이로 감추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다. 잠시 후 어떤 여자가 둘둘만 신문지를 손에 들고서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녀석의 엉덩이를 신문지로 호되게 후려치고는 개목걸이를 거칠게 잡아 끌어 현관문 계단 밑으로 몰아넣었다. 거기 얌전히 있으라고 말했지? 개에게 경고한 후 발소리를 쿵쿵 울리며 현관문 계단을 올라가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무리 봐도 개를 위해 돈을 지불할 사람 같지는 않았다. 마침내 거리 끝까지 오고야 말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온몸으로 나를 훔쳐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개 한 마리를 발견했다. 녀석은 깨끗했다. 털 손질도 잘 돼 있었다. 목에는 빨간색 스카프까지 들렀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도 짖지 않았다. 심지어 내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개라는 걸 증명해 보이듯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기 시작했다. 드디어 훔치기에 완벽한 개를 찾았다고 기뻐하려는 찰나 녀석의 사는 집에 시선이 닿았다. 순식간에 마음이 바뀌었다. 현관문 계단은 쥐가 갉아먹었는지 구멍투성이었고 빨간 흙이 그대로 드러난 앞마당은 온갖 잡동사니로 뒤덮여 있었다. 벽돌이며 나무판자 따위가 얼기설기 얽혀있는 계단이 쥐구멍만한 집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 집이란 것도 여기저기 페인트가 벗겨졌고 방충망도 너덜너덜했다. 창틀에 걸린 플라스틱 화단은 헐거워진 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화단 안에는 말라 비틀어진 갈색 꽃과 흙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차고에서 도로로 이어지는 진입로는 자갈이 마구 박혀 있었고 그 가운데에 콘크리트 블록에 녹슨 구형 자동차가 허술하게 주차되어 있었다. 안 돼. 이게도 안 된다.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다. 그들이 걔를 얼마나 사랑하든 간에 $500를 선뜻 내어줄 여력은 안 될 게 분명했다. 아무래도 노트에 적어놓은 규칙을 모두 만족시키는 개란 천국에나 있는 모양이다.
나는 정비소 골목으로 되돌아가서 토비를 기다렸다. 녀석은 깡총깡총 신나게 뛰면서 한달음에 내 쪽으로 달려왔다. 나는 왠지 반가워 큰 소리로 물어봤다. 뭐 좋은 소식이라도? 딱 한 마리 봤어. 근데 나한테 으르렁거리던데? 한 마리뿐이야? 확실해? 고양이는 몇 마리 봤어. 안 돼. 고양이는 소용없어. 왜 안 돼? 그냥 안 돼. 왠지 신경질이 났다. 한 골목만 더 돌아보자. 엄마가 오기 전에 차로 돌아가야 돼. 나는 서둘러 다음 골목으로 향했다. 토비는 길가에 떨어진 물건들을 줍느라 툭하면 시간을 잡아먹었다. 돌멩이와 나무 열매, 포장지, 그냥 그렇고 그런 잡동사니들. 그때마다 몇 번이고 그 녀석의 목덜미를 잡아 끌어야 했다. 우리는 하염없이 걸었지만 별 소득은 없었다. 거리 끝에 도달했을 때 옆 골목에 이름이 적힌 표지판이 보였다. 위트모어가. 왠지 끌리는 이름이야. 이쪽을 살펴보면 올라갔다가 반대쪽으로 살피면서 내려오자. 넌 나만 따라다녀. 우리는 거리를 따라 다시 걷기 시작했다. 담 너머를 훔쳐보고 뒤뜰을 넘겨보고 결과는 역시나 꽝. 갑자기 토비가 한 곳을 가리켰다. 저 집 좀 봐. 토비의 손가락 끝을 따라 고개를 돌렸더니 그 앞에 벽돌로 지어진 커다란 저택이 떡하니 모습을 드러냈다. 다른 집들은 조그마한 1층짜리 목조 건물이었고 마당도 좁고 현관문이나 계단도 없었다. 그러나 그 벽돌집만은 2층이었다. 분명 그 안에는 방이 수두룩하게 있으리라. 얼른 따라와 가서 살펴보자고. 우리는 그 집까지 전속력으로 달렸다. 작은 집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이는 집. 앞마당은 거리 전체에서 가장 넓었고 사슬로 연결된 담장이 마당을 둘러싸고 있었다. 담장을 따라 내 키보다 더 큰 나무들이 울타리를 이루었다. 나는 마당의 대문 너머로 안쪽을 살펴보았다. 그 집은 으리으리한 저택 같았다. 널찍한 베란다와 흔들 의자와 그네 의자가 놓여 있었다. 그네의 줄은 창문 덮개와 똑같이 예쁜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앞마당은 사방이 꽃천지였다. 덤불 사이로 꽃망울이 꽉 팡팡 터지고 가로등 주위로 꽃향기가 퍼지고 진입로 군데군데 꽃잎이 흩날렸다. 잠시 후 믿지 못할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현관 베란다 하단에 나란히 심어놓은 화초 사이로 한 마리의 개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검은 털과 흰 털이 고루 섞인 앙증맞은 개가 열정적으로 흙을 파고 있었다. 녀석의 꼬리 뒤로 흙먼지가 풀풀 날렸다. 녀석은 엉덩이를 하늘로 치켜든 채 날씬한 꼬리를 마구 흔들어댔다. 두 앞다리는 여전히 흙을 파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때 현관문 안쪽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다. 윌리! 거구의 뚱뚱한 아줌마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나는 울타리를 뒤로 숨기고 토비를 내 옆에 잡아 끌었다. 나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쉿 하고 토비에게 주의를 주었다. 저 아줌마는 앞마당을 파냈다는 이유로 걔를 야단칠까? 혼낼 요량이면 번개처럼 계단을 내려와 걔를 한 대 후려치겠지. 하지만 그녀는 걔를 혼내지 않았다. 오히려 호탕하게 웃었다. 그러더니 널 어떡하면 좋니 이 못된 녀석. 아유 귀여운 것 하고 애정어린 핀잔을 퍼부었다. 나는 땅에 바짝 엎드린 채 대문 앞으로 조금씩 기어가며 안을 훔쳐보았다. 이 아줌마는 현관 베란다 계단에 앉아 조그만 개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개가 자기 얼굴을 마음껏 핥게 내버려 두었다. 녀석의 등을 살살 긁어줄 때는 오히려 자신이 고개를 쳐들고 두 눈을 감은 채 행복한 표정에 젖어들었다. 그러더니 한쪽 다리를 쭉 뻗었다. 반바지에 온통 흙먼지가 묻어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이 팔자 좋은 개의 머리를 두 손으로 잡고는 자신의 얼굴 앞으로 갖다 대었다. 그러고는 에스키모인들이 인사할 때처럼 자신의 코를 개의 코에 마구 비벼댔다. 아주 오래전 아빠가 날 사랑할 때 해주던 것처럼. 그 다음 그녀는 걔를 데리고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다. 내 마음속은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였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걔를 훔치기 위한 모든 규칙을 하나하나 빼먹지 않고 모조리 따져보고 있었다. 저 깨끗하고 조그만 개한테 벼룩 따위가 있을 리 없다. 녀석은 한 번도 짖지 않았다.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데는 의심할 필요조차 없었다. 나는 그 저택을 다시 바라보았다. 대단히 큰 집이었다. 그 아줌마는 분명히 부자일 것이다. 그때 이러한 확신을 증명할 만한 무엇인가가 내 주위를 잡아 끌었다. 대문 옆 우편함, 상당히 녹이스럽고
대문에도 간신히 붙어 있었지만 표면에는 대문짝만한 검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위트모어. 위트모어? 저 아줌마의 성이 위트모어라고? 이 거리 이름도 위트모어가잖아. 토비! 나는 애써 흥분을 누르며 소리쳤다. 토비, 아까 그 아줌마가 이 거리 전체의 주인이야. 이게 꿈은 아니겠지? 토비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녀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나는 얼굴 한가득 웃음을 머금고 엄지손가락을 번쩍 치켜들었다. 토비, 우리 말이야. 드디어 딱 맞는 개를 찾은 것 같아.